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유연목 감독의 후기 대표작 장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마는 유연목 감독의 투철한 주제의식과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등이 잘 조화된 작품입니다. 장마는 1979년 대종상에서 우수 작품상과 촬영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봉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81년 5월에야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개봉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제작사 측에서 흥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애초에 흥행성이 떨어질 게 뻔한 영화를 왜 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수 방공영화상을 받으면 외화 수익권을 주었던 당시 영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공을 제1국시로 삼을 만큼 반공주의에 전력을 기울인 박정희 정권은 반공영화의 제작 편수를 늘리기 위해 영화법을 개정하여 영화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반공영화를 찍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외화 수익 쿼터 보상제 실시와 우수 반공영화상 신설이었습니다. 외화 수익 쿼터 보상제란 영화 제작사가 연간 4편의 반공영화를 찍으면 한 편의 외화를 수입할 수 있는 쿼터를 부여한 일종의 미끼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총 20여 개의 영화사가 등록되어 있었으니 최소한 1년에 80여 편 이상의 반공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또 하나의 반공영화 장려 정책이 1966년에 대종상 부분에 신설된 우수 반공영화상 제도였습니다. 이 상을 받은 영화사에게도 한 편의 외화를 수입할 수 있는 쿼터를 부여했는데요. 영화사 입장에서는 4편의 반공영화를 힘들게 찍을 바에는 차라리 한 편의 제대로 된 반공영화를 제작해서 대종상을 받아 외화 수익 쿼터 한 장을 받는 게 훨씬 매력적이었겠죠.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각 영화사는 단기간 내에 제작 가능한 반공영화를 마치 공장 찍듯이 엄청난 양을 만들게 됩니다. 장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영화사에서는 외화 수익권을 따기 위해 항상 작품성은 뛰어났지만 대개 상업성이 부족했던 유연목 감독의 영화를 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장마는 합동영화사의 지옥의 49일에 밀려 정작 우수 반공영화상을 수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결과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장마가 지옥의 49일에 우수 반공영화상을 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장마를 둘러싼 주요 감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다소 싱거운 답변을 드리자면 지옥의 49일은 액션이 가미된 전형적인 반공영화였고 장마는 반공영화라기보다는 분단영화에 가까운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반공영화와 분단영화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반공영화가 주로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수호하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선전영화라면 분단영화는 반공 이데올로기보다는 한국의 분단 상황에 보다 초점을 맞춘 일련의 영화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단영화에 아예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상당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나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영화를 반공영화와 구별하는 이유는 노골적인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닌 남북한 분단 상황 하에 민족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를 분류해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장마는 멸공과 반공을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대신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빚어진 남과 북의 적대관계를 치유하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진보성을 가진과 동시에 이후 만들어진 많은 분단 영화에 일종의 원형을 제공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장마에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거대한 국가나 거창한 정치색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적인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죠. 유연목 감독은 어린 동만의 시선으로 남과 북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화해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동만의 입장에서 보면 친삼촌과 외삼촌이 각각 빨치산과 국군으로 갈라서고 그 때문에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서로를 저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유연목 감독이 장마에서 보여주는 독창적인 비전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반목을
민족 고유의 정서인 무속을 통해 풀어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빨치산에 대한 국군의 대대적인 토벌이 시작되면서 순철의 생사가 묘연해지자 동만의 할머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은 순철이 돌아오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점지해주죠. 그때를 기다리며 동만의 할머니는 큰 마을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순철은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모두들 실망할 무렵 큰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무당이 말한 귀하는 인간으로서의 순철이 아닌 순철의 넋을 가진 구렁이었던 것이죠. 신기하게도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모두 그 뱀을 본 순간 순철은 죽었고 대신 뱀에 순철의 넋이 깃들어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친할머니는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의 죽음 앞에 혼절해 버리고 말죠. 대신 외할머니가 순철의 넋을 달래러 구렁이에게 다가가고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바치며 순철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제를 지내줍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집안을 맴돌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죠. 혼절했던 친할머니는 그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구렁이에게 유일하게 다가가 아들의 넋을 위로해준 외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영화 내내 지속되던 사돈 간의 반목이 눈 녹듯이 사라지며 동시에 등장인물들 간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인민군에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빨치산의 넋을 달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렁이 앞에 선 숭고한 행위, 이것보다 더 극적으로 이데올로기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화적 장치가 있었을까요? 유현목 감독은 윤은길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하면서 원작에서는 큰 비중이 없었던 무속의 세계관과 그로 인한 인간의 화해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 무속의 모티프는 그리 강하게 등장하지도 않으며 무당이 거창한 굿을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이의 영혼을 뱀으로 형상화하고 그 넋을 숭고하게 다루는 믿음이 토속적인 무속적 모티프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장마의 미장센적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두 가지 포인트는 유영길 촬영 감독이 빚어낸 매혹적인 이미지와 외할머니 역을 연기한 황전순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입니다. 유영길 촬영 감독은 1968년 나도 인간이 되련다로 데뷔한 이래 유작인 1998년 8월의 크리스마스에 이르기까지 리얼리즘 영상 미학의 대부이자 작가주의 감독들의 영원한 빛의 동반자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른바 코리안 뉴 웨이브라고 불리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면서 한국 영화는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물결 뒤에는 늘 유영길 촬영 감독이 있었습니다. 장마에서도 그의 유려한 촬영 미학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데요. 남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다소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토속적이면서도 서정적인 화면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의 오프닝 장면을 볼까요? 동만의 외할머니는 낮잠을 자다 이빨 빠진 꿈을 꾸고 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길준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카메라는 외할머니가 받았을 충격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극단적인 로우 앵글로 황정순 배우를 잡아내지요. 그리고선 꿈속의 내용을 설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빨간 원색의 조명 아래 이빨을 손에 쥐고 절규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화면 가득 클로즈업으로 잡아냅니다. 잠에서 깬 외할머니를 이번에는 전경, 중경, 후경이 모두 또렷하게 초점이 잡히는 딥포커스로 보여주죠. 전경에는 외할머니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중경에는 방 내부의 모습을, 후경에는 장마비가 내리는 마당의 모습이 보입니다. 외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달래고자 사돈이 거주하는 본체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카메라는 전신 초점을 유지한 채 우에서 좌로 패닝하며 이동 촬영으로 외할머니의 동선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이러한 일련의 카메라와 앵글의 조합은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앞으로 펼쳐질 반목과 대립의 분위기로 서서히 전환될 것임을 강하게 관객에게 암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현목 감독의 연출력과 유영길 촬영 감독의 유려한 촬영이 어우러진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어 동만이의 외가 식구들이 모두 모인 마루에서 외할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쉴 새 없이 완두콩을 까며 길준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카메라는 이 모습 역시 전경에는 사위, 중경에는 두 딸들과 손자를, 후경에는 어둠이 내린 뒤채의 모습을 모두 한 프레임으로 잡아내지요. 덕분에 관객들은 외할머니의 불편한 예언을 듣는 식구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전지적인 시점을 부여받습니다. 이어 카메라는 가족 한 명 한 명의 얼굴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크게 잡아 보여줍니다. 유영길 촬영 감독이 장마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클로즈업은 단순히 강조의 의미가 아닌 인물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상황을 만들며 종결시키기까지 하는 서술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카메라가 글을 쓰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장마에서 가장 뛰어난 유영길 촬영 감독의 영상미는 외할머니와 구렁이가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시 보셨듯이 영화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이자 감정선이 최고조로 상승되는 지점이죠. 우리가 외할머니의 진원제로 인해 두 가문이 화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건 특유의 시점 쇼트의 사용 때문입니다. 지난 오발탄 시간에 설명했듯이 시점 쇼트는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 시야를 경험하게 하는 촬영 기법으로서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의 내면에 쉽게 동화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외할머니는 이승에 남겨둔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구렁이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를 전하지요. 그런데 화면을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 마치 외할머니의 이러한 당부를 구렁이가 이해하고 다시 외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카메라는 구렁이에게 당부를 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올려다보는 시선인 로우 앵글로 포착하죠. 이어 그 당부를 듣는 구렁이의 시선을 내려다보는 하이 앵글과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나무 밑에 있는 외할머니와 나무 위에 있는 구렁이의 시선을 앵글의 변화로 묘사해 낸 것이죠. 마치 구렁이가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과감한 시점 쇼트와 대조적인 앵글의 조합 덕분입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과감한 줌인이 추가가 되죠. 이 장면이야말로 유영길 촬영 미학의 정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장마의 다양한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그 중심을 훌륭하게 잡아준 황정순 선생님의 연기력도 반드시 논해야 합니다. 배우 황정순은 1960년대 근대화로 변화되는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 내에서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따뜻한 모정을 가진 어머니 역할을 도맡으며 한국적 어머니상을 대표하는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마부에서의 멜로와 코미디를 넘나드는 인상적인 연기력은 물론이고 혈맥에서는 해방촌의 어머니 역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을 대변했으며 김약국의 딸들에서는 딸들의 비극적 행로를 묵묵히 받아내는 애처로운 어머니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장마를 통해 유영목 감독의 연출력과 유영길 촬영 감독의 뛰어난 영상미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엔 신상옥 감독의 작품 세계와 지옥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